두 번째가 이제 그 정당 지지도입니다.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요. 우리가 보통 엑시트폴이라는 거는 선거 끝나고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뭐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원 파퓰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총선은 참 어려워요. 지난 2020년도 총선 때 엑시트폴을 했는데요. 14곳에서 틀렸습니다. 14곳에서 틀렸어요. 그건 정말 분석 대상이죠. 나오고 있는 상태 직접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표본수 500, 95% 신뢰수요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8.8% 내에 있는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리고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5%가 안 됩니다. 응답률이 5%가 안 되는데 그것도 500명 표본 샘플을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전화면접조사 같은 경우도 500샘플이고 응답률이 한 13%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 원희룡의 지지율이 4%포인트 차이예요. 어느 쪽은 1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같은 기간에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포함해서. 그런데 하여튼 출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찍었느냐라고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뭐였었냐면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게 48%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정당 보고 찍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비대면 선거였기 때문에요. 후보자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후보의 인물을 보고 찍었다가 26.6. 후보의 공약을 보고 찍었다가 26.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당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이후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나가지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버리니까 정당만 보고 이념과 같이 하면서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도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40%까지 올라. 이게 2월 5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요때 전에 2월 5주 때까지 그 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이때는 의대 정원 발표하기 전이에요.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지금 33%, 7%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2020년도 2월 4주째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지지율은 겨우 37%였었어요. 똑같은 2월 4주 여기 보시면요. 1월 있고 3월 있고 2월 4주 3주 7이지 않습니까? 4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4년 전과 비교했을 때라도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었던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40%를 넘어간 시점이 언제냐면 4월 첫째 주예요. 여기서 40%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계속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론 재점화되면서 바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30에서 37이고 여기는 29%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발표되지 않았겠죠. 여기에 조국신당의 지지가 12%입니다. 그걸 더하면 29에다 10이 넘으면 41 정도가 되는 거죠. 야당의 법제야당에 있는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재까지 정당은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다. 어저께 발표한 MBS라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같이 하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그 조사 기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팀들이 엑스포를 담당합니다. 방송 3사. 그러니까 자료를 다 축축해 놓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9%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국정운영 지지도와 달리 그래도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 보는 것이 당대표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 당을 누가 이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은 이재명 대표보다도 이 4개 1월서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인데 이거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올드예요. 2월 5일 내가 제가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봐야 되는데 그 당대표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는 그 이후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기간 동안에 한동훈 대 이재명의 볼을 보면은 최하 14%에서 17% 정도 차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역할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되냐, 정부를 견제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통 보시면 이때가 작년 3월 2일 날입니다. 44대 42 거의 같아요. 그러나 계속 단 한 번도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진 적이 없습니다. 약 한 9%. 다만 지난주에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부에 대해서 견제해야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저께 MBS 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MBS 조사 결과는 46대 47 거의 클로즈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에 주의할 점은 똑같은 기관의 걸 가지고 봐야 돼요. 어떤 때는 MBS 거고 어떤 때는 리얼미터 거 어떤 때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갤럽 거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총선 결과 기대를 보면은 상당히 나쁜 거죠. 이 스튜핏, 이스 이코노미 스튜핏, 경제 정황을 얘기할 때 결국은 내가 호주머니를 두텁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찍게 되죠. 92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하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인데 경제 전망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물어보면은 뭐 고물가에다가 뭐 여러 가지 고금리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보면 이게 3월 3주 때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경기를 물어보면 나빠질 것이 48이고 좋아질 것이 19. 그 이상 높지 않습니까? 살림살이와 관련돼서도 보면은 뭐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보면은 나빠질 것이 29% 좋아질 것이 19%. 그러니까 경제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공천에 대한 평가죠. 보통 총선 전에는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뭐 한마디로 올해의 단어는 비명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대 지원 문제가 장기화되고 이게 국민들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등장을 하면서 공천 파동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미스다라고 보는 거죠. 안 그랬으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공천 지금 문제 많잖아요. 김준혁이 포함해가지고 양문석이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 공천 파동 문제가 더 가중됐을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많이 희석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국민들의 스토리지 속에는 정보의 저장 속에서는 분명히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남아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러한 무슨 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부동산에서 특혜도 받고 뭐 전관 예우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제3지대 파괴를 보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3지대의 나름대로의 중시 역할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사라졌죠.
특히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최고로 자기네가 이제 그 피해자는 뭐냐면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 달 정도 갔어요. 2월 달에. 그 공천 파동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예요. 왜?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오지는 못해요. 이 민주당 공천 파동이 워낙 셌기 때문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 나는 그 언론분들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조국 돌풍이 맞습니까? 우리 다 조국 돌풍이라고 생각하시죠? 돌풍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새로움이 나와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높일 때를 돌풍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조국의 돌풍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분열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고 개혁혁신당, 조국혁신당을 찍은 사람들이 80%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돌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용어는 민주당의 대분열이죠. 그렇게 보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문이 전부 다 이 저거만 보고 수치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20% 그게 한 80% 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36%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36%고 호남 40대 50대 진보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 말은 뭐죠? 이탈한 거죠.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과거 녹색정의당이 얻었었던 표들이 워낙 이제 녹색정의당이 힘이 없다 보니까 정의당을 찍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양당으로 가지 않고 조국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입니다. 새로움이 창출된 게 아니에요. 분산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죠. 분산 효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강화되고 이런 식으로 투표율도 나는 그게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지역구는 민주당을 두고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찍는다. 그럼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신당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구 정당할 때 민주당을 찍을까요? 심리적으로? 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나 이거 빅퀘스천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떤 한 용어라든지 그것에 집착을 해서 분석 없이 그냥 막 쏟아지만 이 같은 현상은 지난 금요일날 나온 조국혁신당에 있어서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과 같은 22%로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34%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러한 제3시대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오히려 집권당으로부터 굉장히 불리하게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7개의 지표를 가지고 총선을 전망을 해보면 4가지는 야당이 유리하고 2가지는 여당이 유리하고 1가지는 우리가 유보할 수 있다밖에 없다. 자,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를 보면 야당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30% 초반에 머물러 있으니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위를 유지하지만 민주당의 정책을 조국혁신당이 상승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여당이 선방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가 정부 지원보다 훨씬 높고 정부 지도자 역할 평가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다. 근데 이거는 2월 말까지다. 3월 초에는 빅퀘스천 모른다는 거죠. 경제 전목은 비관적이죠. 야당이 유리하죠. 공천 평가에 대한 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굉장히 좋았는데 현재는 공천과 관련된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3지대 정당의 영향력을 보면 야당이 유력하다. 이 지표로만 보면은 못 이기죠. 힘든 겁니다. 이거 제가 한 달 전에 다른 쪽에서 했을 때는 반대였어요. 2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당이 유리한 게 4개 했었어요. 야당이 유리한 게 2개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도가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보면은 서로 이제 몸살을 하는 것 같은데, 야당은 뭐 자기네가 110곳에서 우세하고 그래서 한 50군데 정도가 박빙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7대 민심 지표를 가지고서 전망해 본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